한반도 배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요. 이어서 다음 주에는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드 문제 아주 샅샅이 발라서 오늘 우리가 보리굴비를 먹었거든요. 점심으로. 비싼 건데 그거. 예, 굉장히 비싼 겁니다. 샅샅이 발라 먹었습니다. 보리굴비 발라 먹듯이 샅샅이 발라서 여러분과 나눠주실 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작년 7월이죠. 시진핑 주석 방한 때 이 자리에 출연하셔서 한중일 삼국지를 실감나게 분석해주셨던 바로 그분. 월간 디펜스 21 플러스 김종대 편집장님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바쁘실 역시 거예요, 요새 진짜. 사드 문제 때문에 그렇죠? 군사 전문가를 아예 매개 살리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 커넥션 있는 거예요? 아니 글쎄 감사장이라도 보내야지. 네. 사실 이런 거 아니면 메뚜기도 한철이지 제가 어디 가서 옷에 세우겠습니까? 뭐 지금 정부 때는 계속 철인 것 같은데. 앞으로 주구장창 시장이 열리면 저도 먹고 살 걱정을 조금 더 하니까 신용등급이 11%보다는 조금 낮아질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방송 출연이라든지 아니면 뭐 강연이라든지 요청이 많죠? 그런데 저는 방송 안 나갑니다. 방송 오로지 안 팟캐스트만 주력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한 3, 40위권 팟캐스트에선 이 사드 문제를 너무 많이 얘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모처럼 1위권에서 얘기하니까 이제 민망. 그래가지고 예. 기존에 했던 거 엑기스만 뽑아서 예. 오늘은 예. 역시 메이저 팟캐스트라. 예, 오늘 이걸 갖다 저 전문용어로 갈라쇼라 그럽니다. 오늘 사드 갈라쇼입니다. 네. 예, 우선 간단하게 사드 체계가 뭔지부터 이야기를 하고 그 진짜 이게 넘어가야 될 것 뭔지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 많아. 사드가. THAAD잖아요. 예? 네. 그 뭐의 약자입니까, 그게? 이거 또 영어 해야 됩니까? 네. 그거 참 T는 터미널입니다. 이걸 조선일보가 시더라고 번역했는데 네. 무식이 고도로 발달하면 그렇게 쓸 시더? 수도 있습니다. 네, 옛날에 초기 명칭은 시더였어요. 이거는 군사용어로 전역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네. 여기서 터미널. 우리가 버스 타고 가다가 종점에 나오면 운전기사가 방송에 뭐라고 네. 합니까? 터미널 다 도착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종말. 이건 종말이라는 종말이죠. 뜻이 됩니다. 마지막 단계. 네. 그 다음에 H는 하이. 그 다음에 A는 그 고도, 엘티튜드. 엘터트, 하이 엘터트. 예. 그 다음에 에어 디펜스. 지역방. 이렇게 하니까 방공. 종합하면 종말 고고도 단계 방공. 고고도 방공. 요격. 요격. 또는 뭐 방공. 시스템이라는 뜻이 됩니다. 예. 여기가 거의 끝판왕. 예. 그런 뜻이네. 끝판왕인데, 예. 그런데 앞에 고고도란 수식어가 붙었어요. 제일 끝은 패츄리엇. 그러니까, 지상에서 40km 상공까지는, 적어도로 그게 진짜 종말이고, 요거는 이제 탄도미사일이 그 대기권을 지나가지고 미디엄 단계를 지나서 이제 하강이 막 시작되는 단계가 이제 종말 단계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고고도. 이렇게 요격을 한다는 뜻이 되니까, 예. 패트리어트하고 사드는 아래 위로 짝을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드는 위에서, 패트리어트는 아래에서. 아래서. 사드 다음 단계가 이제 패트리어트가 그렇습니다. 담당해야 될 저고도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변화가 많은 게 옛날에는 아예 미사일 상승 단계 요격이 제일 유력하다 그랬어요. 예. 그건 레이저로. 이렇게 떠오르는 걸 레이저로 딱 때린다. 이런데 이거는 뻥입니다. 이제는 개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 단계 요격 체계라 그래 GBI라는 게 있었고 이건 지상 발사 요격 체계 이런 게 있었고 또 SM3라고 스탠다드 미사일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약간 복잡해지는데 그거는 이제 종말 단계 이전에 미디엄으로 막 올라가는 단계에서 인터셉트 한다. 요격한다. 이런 것들이 또 있었고 근데 해보니까 별반 시원찮아요. 그러더니 요즘은 우르르 또 종말 단계로 다 몰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제 끝장을 보자는 건데 이렇게 MD라는 것도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리 몰려갔다가 저리 몰려갔다가 그러다 요즘은 이제 대세가 종말 단계. 근데 실전에서 검증된 바가 있습니까? 실전은 아직 뭐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26년째 발사돼야 실전에 실전이 일어나야 아는 겁니다. 그거는 뭐 검증된 적도 없고요. 실험을 해볼 수는 있잖아요. 실험은 했죠. 예. 그래서 지금 11번 요격 시험을 해서 11번 성공했다고 이제 그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에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명중률, 요격률 이거 함정이 있습니다. 논리에. 이렇게 덩치가 큰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은 우리가 지금 북한에 노동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한반도로 쏜다 그래 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드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한반도에 노동 미사일을 쏘면 좀 탄두가 큽니다. 대략 1톤은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2톤 가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탄두 무게가. 그런데 사드에서 요격하는 거는 이게 높이 대기권 이상으로 올라가 그 사이에 3번 몸체가 분리가 되고 마지막에 남은 캡슐이 열리는 게 4단계입니다. 그래서 너무 작잖아요. 예, 뭐가 툭 튀어나와요. 6kg 정도 되는 그 작은 물체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자체 추진으로 이제 우주에서 비행을 하는데 그게 한 초속 6km까지 속도가 나옵니다. 초속. 그러면은 이게 날라오는 탄두를 직접 때리는 히트킬이라고 파편이나 폭풍이 아니라 직접 맞춰서 격파시킨다 이 개념이거든요. 근데 저작건 2톤이고 요건 6kg이면은 이게 명중률의 현혹에 빠지시면 안 되는 게 탄두 무게의 70%가 탄피입니다. 예. 그러면은 핵물질하고 고폭탄은 안에 30%밖에 안 돼요. 이게 특수 합금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요게 정통으로 맞아야지 삐뚤어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마박을 정통으로 때려야지 옆에 주변 머리를 삐뚤어 맞으면 아무데나 막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바뀌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부산으로 날라오던 미사일을 서울로 떨어뜨린다 이게. 그래도 기스는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삐뚤어 하면은 단피에 기스가 가는 정도다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사드 신뢰성, 효용성을 자꾸 얘기할 때 명중률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탄두를 공중에서 폭파시켜서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정말 이마를 딱 때리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뭐 관자놀이개를 스치고 간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방향이 변해가지고 조금 변해서 어디 가서 그 근처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핵심적인 질문에 저희는 아직 답을 못 얻은 거고요. 좀 국방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실험을 했는데 그게 그렇고 두 번째는 얼음, 모래, 습도, 그 다음에 각종 어떤 그 기상 상황에 따라 가지고 기상이 나쁘면 전혀 실험 못했습니다. 좋은 날만 택해서 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드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제가 김진명 선생이 사드라는 서술을 냈잖아요. 예. 한참 전인데 그거? 작년입니다. 예. 그 정도 소설을 낼 거면 김진명 선생은 좀 아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설 아닙니까? 예. 뭐 인간의 상상력이야 무한하니까. 아니 저도 그만 칩 쓸 수 있어요. 예. 제가 쓰면 안 팔려서 그렇지. 근데 그 북한에서 이 스커드 미사일이라거나 각종 미사일을 갖다가 이제 자꾸 이렇게 발전을 고도화되면서 이 방어 체계로서 한국형 미사일 체계를 제가 작년인가에 이렇게 그 보도된 걸 보면은 2023년까지 이제 그 새로운 체계를 갖추는데 그 목표가 미국 그 조기 그 경보기로부터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미사일 쏠 조짐이 있으면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요격 부대를 정해가지고 요격 명령 하달해가지고 요격하는데 목표가 30분이더라고요. 발견하고 30분 내에 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지금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30분이면 이미 저쪽 폭탄이 우리나라에 도착했을 때 아닙니까? 2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발사 후 2분에서 2분 30초면은 단거리 미사일이나 포탄은 이미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작년 3월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건 누구도 상상 못했고, 이건 그 한미 간의 국방당국의 확장억제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전혀 검토 안 했던 이상한 일. 그러니까 북한이 노동미사일은 원래 일본을 때리기 위해서 개발한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는 중거리 미사일이에요. 이건 한반도로 안 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3월에 동해 쪽으로 노동미사일 전체로 북한이 발사 안 하는데 이례적으로 그걸 발사했는데 보통 한 45도 정도 각도로 쏩니다. 이걸 70도까지 고각을 높여서 이렇게 쐈다는 겁니다. 그럼 들어가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 650km를 나가서 떨어졌어요. 이걸 주한미군 사령관이 갑자기 지목을 하면서 북한의 그 핵탄두가 소형화가 안 되면 큰 미사일에 실어야 된다. 그럼 큰 미사일에 실어서 고각을 높여 한반도에 떨어뜨리기 위한 거다. 이러니까 우리나라 안보주의자들이 다 기절을 해버린 겁니다. 이 말에. 그러니까 낮게 날아오는 스커드는 사드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높이 올라가서 때려야 되는 건데 그건 중거리 미사일밖에 없거든요. 그게 한반도에 떨어진다니까
아니 뭐 난리가 났죠, 난리가. 그러면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계속 사드 얘기를 해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뭐 평양 근처에서 서울 근처로 쏘는데 네. 거기는 한 200k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고도를 한 80도로 올려갖고 쏘면 네. 위로 슉 올라갔다가 제자리 떨어지듯이 슉 내려와 서울에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격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안 쏘면 이 사드 얘기는 아예 논리적 정당성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보면은 북한 입장에서 공격을 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그걸 왜 그렇게 날 좀 쏘아달라라고 시간을 주는 거잖아. 상대방에게. 그렇죠. 지들 마음대로. 그러면 네. 빨리 이렇게 도착할 수 있도록 고도를 각도를 낮춰서 쏘지 않고 물론 다른 어떤 아니 단거리 미사일로 그냥 쏘면 되는데. 단거리 미사일은 큰 거를 못 쏜다는 얘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보주의자들이 논리적인 모순이 빠지는 게 이겁니다. 북한 핵탄두 소형안 성공했다 그래요, 지금. 이것도 기절할 얘기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실어서 미국까지 보낼 수 있다. 며칠 전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 또 새로운 게 나왔어요. 오늘 아침 신문 보도에 이미 실전 배치하고 있다. 아, 예. 매일 다릅니다, 얘기가. 예. 우리가 모르던 초강대국이 한반도 북단에 지금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매일 다른데, 그런데 그 핵탄두 소형화가 실패했을 때 탄두가 커지니까 그때 노동미사일에 쏘아보낸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핵탄두 소형화가 다 됐다는 얘기하고 이 얘기는 사실은 모순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막 뒤섞여서 한 사람이 이걸 뭐 동시에 막 얘기해버리니까 요즘 토론이 안 되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논리적인 정밀성을 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단지 주한미군 사령관이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예. 질문이 있는데요. 네. 좀 듣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 단계에서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그 미국에서 쏜 미사일이 북한에 떨어질 때 여기서 이렇게 요격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네. 북한에서 쏜 게 만약에 북한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쏜다라고 한다면 그 대위권 진압했다가 마지막에 떨어지는 건 저쪽 태평양 어디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왜 한국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아니, 근데 미국에서는 이걸 설치하려고 하잖아요. 한국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지. 네,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한에 떨어지는 걸 요격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예. 미국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남한에 아닌 근데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 그걸 설치하려고 한다면은 그게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설치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뭐 크게 보면은 그 배경적인 이유, 구조적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천천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현상적으로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북한이 핵탄두를 대형화해서 남한을 때리기 위한 새로운 전술이 나타났으므로 주한미군이 자기들 자위권 차원에서라도 이 사드를 갖다 놔야 되겠다. 한국 국민들 보호하겠다는 얘기는 한 적 없어요. 예, 그래서 갖다 놔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주한미군이 갖다 놓는다는데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사방에서 특히 여당 대표 되시는 분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신드롬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됐네요. 그러면 뭐 하든가 말든가 미국하고 한국이 상의해서 하면 될 텐데 중국이 왜 발칵발칵해요? 그거는 중국은 이런 측면을 보는 게 아니죠. 지금 어떤 세계에서 지정학적 변동에 우리가 정신을 집중해 보면 지난 한 70년 가까이 세계 질서를 주도해왔던 거는 핵 패권이었습니다. 핵무기 질서였어요. 누가 핵 억지력을 많이 갖고 있느냐가 곧 국제 질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탈냉전 이후로 최근에 오면서는 그런 어떤 핵 패권이 세계의 어떤 그 질서를 통제하는데 상당히 무력하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핵 확산도 못 막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핵무기의 권위가 그런 공격 능력보다는 방어 능력으로 옮겨갑니다. 그게 바로 미슬 디펜스, 미사일 방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미국을 정점으로 해서 이건 미국에는 아무도 못 가진 기술이니까 중국, 러시아가 이 기술을 쫓아올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핵무기의 독점적 지위보다는 이 방어 능력의 독점적 지위가 훨씬 더 미국의 비교 우위를 견고화하는데 유력합니다. 거기에다가 동맹국들이 이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하나의 지금 어떤 핵무기로 형성됐던 어떤 패권 안정적인 질서를 이제는 이 MD를 통해서 실현하려는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미국과 미 동맹국들은 그 적성국이 가진 핵 억지력을 부정할 수 있거든요.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핵 질서라는 건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고.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MD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뭐 스타워즈든 뭐 사드든 페이트리엇이든 간에 우리는 적이 우리에게 쏘는 핵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여격 시스템이 있다, 확실하게. 있다. 그럼 저쪽은 없다. 그러면 핵무기 갖고 있는 건 피차 마찬가지지만 네. 우리는 니들을 칠 수 있고 니들은 우리를 못 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니겠어요? 그 전략적 우위가 세계 정치 군사 질서를 구성하는 하나의 기본축이라고 미국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의 핵심이고. 그래서 중국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물론 핵무기는 얼마 안 됩니다. 불과 한 200여기. 예, 그러면 미국이 가진 거에 뭐 거의 몇십 분의 1, 몇백 분의 1인데 그나마 그 핵무기의 어떤 억지력이 전부 거부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핵으로 맺어진 국제 질서에서 상호 억지라는 이 전략적 안정의 기제는 파괴되는 것이다. 전략적 안정이란 건 뭐냐? 상호 억지가 됨으로써 전쟁을 예방하고 분쟁이 안 일어나는 건데 이 관계가 이제는 거부되고 우열 관계로 바뀌는 거죠. 아, 그러니까 중국이 뭐 혹시 대륙간 탄도미사일하고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하고 싶은데 한국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이 핵 보유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군사질서, 그 정치질서, 역학관계 자체가 네. 변화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싫어서 지금 한국에 뭐 누가 오고 막 이러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과 동맹국들이 그런 방어망을 구축하게 되면 미국 자신도 물론이지만 그 동맹국까지 중국에 더욱 공세적인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어떤 그 떠오르는 중국을 차단하는데 아시아 국가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개입하고 이러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는데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 중국이 이번에 처음 뭐 사드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똑같은 지금 말씀하신 똑같은 이유에서 그 미국이 주도하는 이제 그래서 한국이 동참하는 MD 체계 네. 자체를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거 자체. 예, 중국은 그러니까 일관되게 MD도 반대했고 따라서 그 연장선에서 사드도 반대하는데 네. 한국 정부는 예. 형식적으로는 MD에 대해서 동참한다고 아직 선언 안 했지 않습니까? 안 왔죠. 예, 안 한 상태고 물론 사드도 지금 사드를 갖다 도입하는데 찬성했다 얘기 안 한 상태지만 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중국은 일관성 있게 MD 반대하고 사드 반대하는데 한국 정부는 MD를 그렇게 어찌 보면 미국에서 직접적 간접적 요구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는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서 찬성을 안 했는데 이제 사드를 가지고 또 다시 왜 들고 나오는 겁니까? 사드가 그 배치가 되면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통합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지휘 통제 아래서 구성이 됨으로써 이제는 MD망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사실상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이 의미가 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의 정보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위성, 그다음에 조기 경보 레이더, 그다음에 X밴드 레이더라고 하는 어떤 신형 레이더, 그다음에 이지스함에 구축된 스파이 레이더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정보를 여기 주한미군의 미사일 지휘통제센터에서 다 통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통합된 정보는 미국의 연안에 있는 모든 군사력을 전부 감시망 안에 포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집 앞에 CCTV 설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대문에 우리 안방 들여다 보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서서히 어떤 중국의 그 억지력을 갖다가 거부하게 되는 양상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더군다나 전 세계 미군 기지 중에 중국 본토하고 제일 가까운 곳이 우리 평택 미군 기지입니다. 여기가 미사일 통제센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지금 김무성 대표는 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봐야 된다 이러면서 여기 맞장구를 쳐주고 있고, 네. 또 유승민 의원은 뭐 자기 지역구에 가져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양반이 대구 동구인가? 예. 지역구가? 예. 걷다가 저 시지 쪽에 되게 넓은 땅 아직 남아있는데 걷다가 할래나? 뭐 그건 모르겠지만 네. 여하튼 지금 사드 뭐 한국이 아주 사다가 그냥 설치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그냥 미국 그 MD 체제 안으로 한국이 쏙 들어가면 좋잖아.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 실제로
그런가요? 아니, 지금까지 그 새누리당 분위기는 작년부터 미국의 MD망에 빨리 들어가자는 얘기였어요. 그걸 뭐 공식적으로 표현만 안 썼다 뿐이지. 그러니까 제가 멍청한 질문을 하는 건데, 조작이 멍청한 됐어요. 질문을 하는 건데, 그러면 좋지 않아요? 아니, 이게 멍청한 질문이라고 전제를 하고. 아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미국 아니, 오케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아까 아니, 내 질문이 맞다니까. 그 질문하고 연결돼 있어요. 45도 각도를 그러니까 상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70도 각도로 쏘는 상황을 지금 억지로 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거란 말이죠. 예.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상황이다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발사 각도인 45도를 가정했을 때 도대체 이 방언 미사일이 어디로 떨어지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거냐라는 거예요. 어느 땅에.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럼. 아닙니다. 그럼 아니니까. 지금 저기. 70도로 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때 되지만 45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아무래도 일본 같은 데인가요? 그렇죠. 저 뒤에서 쏘면 우리나라일 수 있어요. 오키나와 미군 기지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1,300km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원래 그 일본 정도를 타격하기 위해서 개발된 미사일이 맞습니다. 예. 노동 미사일이. 사실 이 귀한 자원을 남한에 쏜다는 건 상식 밖이죠. 예. 아니 북한은 상식밖에 집단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아니 그런데 라고 그분들은 생각하신다니까. 예, 그 상식도 자기가 죽는 길을 일부러 택할 리는 없잖아요. 지금 북한이 자기네 그 정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 괌까지 날아가는 3,000km 미사일 무수단리도 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KN-5A이라고 합니다. 12,000km를 날아가는 미국의 뉴욕 정도는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도 가져야 돼요. 그게 ICBM이죠. ICBM.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 열병식에 이미 실물이 나왔어요. 예. 2013년에. 그 다음에 남한을 쏘는 문제는 요건데, 이건 자산이 너무 많아요. 스커드 미사일 800발이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남한용입니다. 서울까지야 장사정포 그보다 짧은 걸로도 되잖아요. 예, 500km. 그 다음에 장사정포는요, 1시간에 2만 발의 포탄을 서울에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지금 사정거리가 많이 보면 70km, 적게 보면 60km까지, 경기도 수원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최근 또 개발한 게 300mm 장사정포가 2013년에 또 나왔습니다. 180km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프레이드 할 때 등장한 그거죠. 계룡대 평택. 예, 종이로 만든 모조포면이 아니냐 논란 많았던 그겁니다. 그런데 실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이게 전부 남한용 자산입니다. 이게 전부. 그게 이제 재래식 무기잖아요. 다. 재래식 무기.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은 사드를 배치해서 그 사드 배치하자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핵탄두 이 미사일을 갖다가 막는다면은 북한은 꼼짝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스커드 미사일 등 또 다른 여러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그 상당한 피해를 주는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지 마음대로. 그리고 그거는 못 막는 거 아니에요. 아니 대한민국을 공격하려면 재래식 무기로 하지 왜 핵무기로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들이 적화 통일해가지고 남한 점령하면 어디다 쓰려고 그거를. 그렇죠. 그런데 자, 사드를 발사하는 상황을 보면은 우리나라 전쟁 계획에 유사시에 미국에서 전투기 3,000대가 오게 돼 있습니다. 물론 뻥이지만 계획상으로는 유효합니다. 남한의 전투기가 또 400대가 있습니다. 일본도 비슷합니다. 3,000대의 전투기가 와글와글 하는 데가 한반도 상공인데 요 사드를 한 방 쏠려면 다 길비켜야 돼요. 아니, 진짜라니까요. 예. 실제로 이라크 전쟁 때 이게 중첩되는 바람에 저 패트리어트를 쐈는데 미국 전투기 한 대, 영국 전투기 한 대를 격추시켰습니다. 적국의 항공기는 한 대도 격추 못 시키고 왜 아군 항공기를 쐈을까요? 길을 안 비켜가지고. 헷갈리니까. 이걸 공역관리라고 합니다. 이 공역관리는요, 전쟁 지도의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전투기 3,000대에다가 조기경보기에다가 폭격기에다가 아니 한반도 이 좁아 터진 동네에 그거 다 치우고 쏴야 돼. 땅 치우고 노동 미사일 올 때만 기다려야 돼. 그러면 싹 비오면 왜 노동 미사일을 쏴? 딴 걸로 쏘지. 그럴 때는 딴 거 쏘면 돼요. 그러니까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여기 공중을 싹 비워 놓으면 아무거나 쏠 수 있잖아요. 남쪽으로. 이거 내가 볼 때 북한하고 짜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하고 이제 미국 무기 팔아먹는 로키드 마틴하고 짜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여당 원내대표하고 같이 짜가지고 북한이 변화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로서는. 북한은 계속 불량국가, 호전적인 국가, 테러 지원국으로 남아 있어야 되고 핵 무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서용화 기술을 완성하고 실전 배치 역량까지 다 끝낸 나라여야만 돼.
아니, 그게 아니고, 아직 아니라면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아직 아니라면은 그 분발을 촉구하는 거죠. 그렇지. 사드를 배치했으니까 그에 맞게끔 소형화해라, 경량화해라. 그리고 그렇죠. 사드로 막을 테니까 사드로 막을 수 없는 핵 배낭 같은 것도 개발해라. 이게 자꾸 이제 촉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미국이 여기다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남한 공격에 대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그런데 실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이익을 보느냐 하는 문제는 이거는 뭐 군산복 합체라는 존재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사드를 대량 생산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예. 지금 여기 사드가 배치된 현황을 보면 개발한 지 26년째 됐다는 무기가 겨우 3개 포대입니다. 텍사스에 2개, 괌에 1개. 그런데 특히 지지난 그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시절에 이 사드의 효용성에 국방장관이 강력한 회의를 표명하면서 시캐스터 때 MD 예산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방부 입장에서 제일 불만이 MD 예산 확충입니다. 그리고 이 MD가 중국을 견제하는 세계 질서의 축인데 그동안 굶었단 말이에요. 원래 오바마는 MD 회의론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압박을 해가지고 올해 국방 예산이 다시 증가세로 반전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로키드 마틴이 생산하는 사드 포대부터 우선 주문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올해 2개 포대가 새로 생산이 되고 내년에 2개 포대가 또 추가돼가지고 지금 7개 포대로 이걸 확충을 시키려는데 문제는 공급이 수요를 만든다 이겁니다. 이렇게 어떤 늘어난 사드 포대를 어디선가의 전략적 요충지에다가 이것을 배치해 놓음으로써 그것이 이제 그 발휘하는 어떤 군사적 위용이랄까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된다는 절박한 처지입니다. 이게 한두 푼 드는 무기도 아니고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다음에 올해 발간된 미국 합참의 국가 군사 전략서에 아예 중국 견제를 그냥 제1번 전략 목표로 박아버렸어요. 아예. 예. 그리고 그런 중국 견제의 어떤 군사적 역량은 이 MD에서 나온다고 누구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핵심 무기가 바로 이 사드가 되는 것이고 중국의 최전방의 전략적인 기지로 전진 배치되어 있는 그래서 이건 전진 배치된 전략 자산이라고 이제 명칭이 돼 있는데 사드의 어떤 주한미군 기지에서의 성공적 운영 이 부분이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건 사실 일반인들의 어떤 직관과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곤란해요. 그렇지만은 하나의 미국의 그 국가 전략, 군사적 이익의 핵심을 미국 스스로 이렇게 설정해놨다는 맥락에서 보면은 이것을 배치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은 뭐겠습니까? 전략적 주도권입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멍청한 질문이에요. 야, 거기 맞춰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우산 아래로 탁 들어가면 네. 우리 좋잖아라고 말하는 이 논리. 네. 이거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논리만 보면 저는 그 논리 맞다고 봅니다. 사드보다 더한 것도 많이 갖다 놓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핵무기도 갖다 놓고, 예, 미국이 갖고 있는 거 다 갖다 놓으면은, 아니, 이렇게 빵빵하니, 이런 근육질에 이 우람한 사람이 옆에 있는데, 어떤 잡도덕 놈이 우리 집을 넘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무리 북한이라도 그렇지. 이렇게만 보면 군사적인 합리성으로 보면 무기란 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사드가 아까 그 조금 성능의 신뢰성이 안 간다는 얘기도 했지만은 효용성이 없는 무기 체계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전쟁 때는 막대기 하나도 쓸모가 있는 거예요. 왜 사드가 쓸모 없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미국의 핵우산, MD 우산 다 들어가서 하면은 군사적으로 강해지는데 이게 왜 나쁘냐? 예. 예, 제 말이 이렇게 그 되는 말이에요. 거예요. 예. 여기까지는 군사 영역입니다. 예. 예. 근데 무기 체계라는 것이 우리가 그 핵무기로부터 이렇게 무기 체계가 발전한 역사를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의 군사적 역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정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기가 어떤 지정학의 변동을 초래하는 수준까지 정치화됐을 때, 이랬을 때는 우리가 강해진다는 우리의 주관적인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거에 대한 또 다른 대비책을 세우고 다른 전략적 압박을 가했을 때는 하나의 어떤 그 안보 상황 자체가 더 나빠지는 이걸 국제정치학에서 안보 딜레마라고 하는 거. 네, 군비 경쟁이 계속 일어나는 계속 거죠. 일어나는 거죠.
그래 되면은 북한은 사드를 돌파하기 위해서 더 많은 또 핵을 미사일, 또 만들어야 되고. 더 다양한 핵을 갖게 될 것이고 또 중국이 여기에 개입하게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그 안보 부담을 또 관리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뒷골목에서 애들이 싸움할 때도 처음에 재크나이프 들고 나올 때는 상대방도 나이프 하나 정도, 연필깎이 깔 이런 건데 내가 야구방망이 갖고 나오면 저쪽에 쇠파이프 들고 나오겠죠. 예? 아니 명동에서 저기 다 주먹 갖고 깡패들이 싸우는데 어느 날 칼 들고 한 놈이 나오면 급하냐 하루아침에 개판됩니다. 다들 칼 들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 거기까지는 좀 참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놈이 이제 총을 들고 나와 보십시오. 이게 질서가 어떻게 됩니까? 전략적 안정이 무너지는 거 이게. 그러니까 명동이 옛날에는 주먹만 왔다 갔다 하는 동네였는데 이제는 막 총이 난사되는 동네로 바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건 깡패들한테도 이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사드 배치가 예. 그 미국의 공식 입장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동이 벌어진 이면에는 한미 간의 합의된 정부 입장과 다르게 주한미군 사령관 한 명이 떠들어대는 이것의 이 국면이 다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이게 미국 국방부 장관도 전 국방부 장관은 반대했다 그러는데 예. 예를 들면 MD 체계 같은 걸 네. 그 국무부가 줄곧 보면은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소극적인 입장을 택했고 심지어는 이명박 대통령 회고록 보면은 네. 그 미사일 규칙을 갖다가 이제 변경해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사정거리를 갖다가 이렇게 800km, 1000km로 늘리는 것도 미국 국무부가 계속 반대해가지고 힘들게 자기가 따냈다. 예.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대목이 있던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예.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외교까지 고려하는 국무부와 예. 그냥 이제 국방력 자체만 고려하는 미국 국방부가 입장이 같을 수 없는 거고 네.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과거에도 보면은 주한미사령관 입장에서야 사드를 전 세계에 이제 3개 내지 4포대를 신규로 배치한다 할 때 그중에 하나를 갖고 오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자기 예. 부대 그리고 또 로키드 같은 데서 또 그런 식으로 또 로비를 갖다가 예. 또 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럴 때 그 미국 입장도 정해지기 전에 네. 미국의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 한국의 또 일각에서 특히 한국의 국방부와 또는 한국의 이제 철없는 여당 예. 이런 데서 이렇게 맞받아 쳐가지고 일을 오히려 만들어가고 있는 있는 그런 좀 조짐이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에 큰 부담을 얹었어요. 우리나라 보수 세력이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군사 전문가들이 주도한 게 아닙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유승민, 원유철, 김무성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 전략가도 아니고 군사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군사 전문가면 저는 유엔 사무총장이에요. 그럴 만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막 아마추어식으로 이걸 쏟아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고심에 빠진 게 작년에 윌리엄 워크라는 미국의 국방부 부장관이 이걸 정리했습니다. 하도 논란이 심하니까. 자, 첫째. 사드는 너무 중요한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미 국방부 결정 사항이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 결정 사항이다. 거의 핵무기에 버금가는 그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예, 미국의 국방장관 핵에 대해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 이건 대통령의 무조건 고유 권한입니다. 사드가 바로 그렇다 그랬고요. 그럴 정도로 중요합니다. 둘째, 주한미군 사령관이 배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작년 5월에 러시아와 중국을 우리가 만났다. 그래서 한반도에 배치하는 문제를 실제 협의했다. 근데 반대하더라. 절대 용납 못하겠다 하더라. 그래서 신중론으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검토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이거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중 관계를 조정해야 될 일이 벌어질 그 순간에나 고려해 볼 만한 것이지 이런 너절너절한 야전 사령관들의 궁시렁궁시렁거리는 이 사드 타령들은 이건 공식 정책이 아니라고 확실히 선을 긋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라는 게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마디 딱 하니까 한나라당의 이상한 사람들이 같이 널뛰면서 새누리당의 의원 몇이서 같이 널뛰면서 종편에서 떠들어대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레포드 대사 피습에 이어서 새누리당에서 이 작년에도 논란이 됐던 묵은과제를 한 번 더 끄집어냈고 끄집어내자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갖다가 마치 그 병문안 갈 때 우리가 그 과일도 들고 가고 통조림 들고 통조림 들고 가듯이 황도 통조림 들고 가듯이 그런 통조림으로 맛있어요. 예. 이걸
좀 꺼낸 측면이 있는데, 꺼내자마자 제가 눈여겨봤던 것은 뭔가 하면은 정무특보로 새로 임명된 친박으로 알려진 윤상현 의원이 즉각 반박 성명을 냈어요. 그렇습니다. 사드 불필요하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이정현 또 의원이 또 같은. 진짜 개판이네, 완전히. 이인재도 나서고. 예. 아니, 근데 뭐 하는 겁니까? 당대표,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 현역 재선 의원이 대통령의 정무특보 타이틀을 달고 앉아가지고, 당대표, 원내대표가 하는 말에 대해 가지고, 막 들이박는, 무슨 이런 당이 있어? 그러니까 유정회죠, 그게 유정회. 비박계네. 그러니까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박, 왜냐하면 친박 사람들은 이제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고 싫은 거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비박 애들이 지금 설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파적인 차이도 여기 이 문제로 인해서 드러났고요. 뭐 유승민 대표 물 먹는 게 이거 한 건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건 있죠. 근데 요건은 얼마나 모욕적이냐 하면 당정청 협의회에서 사드 얘기를 하겠다고 아예 선언하고 유승민 대표가 갔어요. 그랬더니 청와대 경제수석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 문제는 여기서 답변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딴데 가서 얘기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물을 먹이고 요걸 또 언론에 공개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친박 정무특보를 시켜가지고 의원총회에서 완전히 엿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그 당내 정파적인 차이도 있지만은 사드에 대해서 네 아마추어 니들이 뭘 알아? 이러면서 한 방, 두 방. 아니, 그러면 그런 얘기 하기 전에 미리 청와대에서 정무수석 통해가지고 중요한 정보를 원내대표하고 당대표한테 제공을 하고 미리 조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 왜 남의 당 걱정하세요? 아니, 안 이제. 되는 건 그 사람들 사정이 있는 아니, 거예요. 거기 대한민국 정부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소속 정당을 떠나서 최소한 대한민국 정부면 대한민국 국민 평균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뭐 내 살림은 아니지만 아무리 나무 살림이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 사는 이치에 맞게 해야지. 이게 뭐냐고. 그게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그 얘기를 말씀을 좀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친박과 비백의 이른바 쉽게 말하면 주도권 경쟁이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수층들을 상대로 해가지고는 사드 뭐 이렇게 떠드는 게 유리하거든요. 뭐 안보하고 뭐 북핵 막 떠들 때 이러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친박계 같은 경우는 지금 정권을 움직여야 되고 그러려면 고려할 변수가 많죠. 중국 봐야 되고 러시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니까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걸 예를 들면 막 치고 들어오니까 이제 괘씸해가지고 물 먹이는 거고 이런 상황인 거죠. 아니 안보 장사를 하는데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청와대 정부 입장에서는 그 평소에 그렇게 잘 당정 관계를 관리를 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무슨 국가 운영을 이렇게 해? 나 그게 진짜. 이제 다원적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전 재밌는 게 이제 조갑재 씨라고 아주 좀 극우적인 견해를 가지신 분이 사드를 찬성하지 않아요. 그래요? 않고 이 사드가 어느 만큼 비효율적인가를 갖다가 지적을 하면서 이거 가지고 안 된다. 그분은 진짜 국가 안보를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아니, 나는 이분이 정답이라고 봐. 다만 핵무기를 가질 수 없으니까 우리가 다른 평화적으로 풀자는 건데 이분은 이게 예리하게 본 것 같아요. 예, 사실 핵에 대한 억지력은 핵밖에 없죠. 이건 핵을 왜 절대무기라고 합니까? 방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보복하는 핵밖에는 다른 대안은 없는데 저런 어떤 그 정통 안보주의자들이 이 사드를 보면 우스운 거예요. 사실은 핵 억지력에는 한국의 핵이나 미국의 핵이나 억제력. 그 다음에 보완책이 뭐냐 하면은 선제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핵미사일을 쏘는 징후만 보고 미리 타격하는 거. 이것이 킬체인입니다. 국방부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해왔는데 사드라는 그 정체 모를 방어 무기를 갖자고 하니까 이 정통 안보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차차선도 안 되는 하나의 좀 뭐 유약한 좀 궁색한 안보 논리라고 볼 법도 한 거죠. 예. 근데 좀 근본적인 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난 좀 웃긴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소동이. 왜냐하면 이게 정말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미국의 일부 군산복합체 이익을 대변하는 지난 보수 정부 때는 공화당 정권 때는 이게 전부 네오콘들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북한을 불량 국가로 지목하고 테러 지원국으로 묶어 놓으려고 그러고 한반도에서 불안한 정세를 조성해서 무기를 팔아먹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아니 우리가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 기록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 정치의 임무는 총칼을 안 쓰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전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하고 네. 북한이 굳이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거나 네. 또는 이미 개발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 외교의 정도잖아요. 예방 외교라고 합니다. 그럼요. 지금 말씀하신 거.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예. 계속 무기를 비축해서 상대방이 파이프 들었으니까 우리는 칼로 무장하고 상대방이 칼 들면 우리 총으로 무장하고 상대방이 총 들면 우리는 또 뭘로 무장하고 지금 이 논리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정부 입장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도 그런데 그 다 정치하는 데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군사적인 문제는 군사적인 차원에서 논의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런 논란이 필요 없게 되는 한반도의 정세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 이걸 고민을 해야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난 좀 코미디 같아 이 모든 상황이. 그 빌리 브란트가 그 얘기했다던데 상대방의 대포나 미사일 숫자를 세는 안보 정책은 이미 정치의 실패를 전제로 하고 말하는 것이다. 정치가 성공하면은 상대방의 대포나 미사일 숫자 세는 거는 정말 부차적인 일이다. 근데 오늘날 남북 관계는 안보 논리가 다 주도하고 있어요. 모든 군사 논리가 남북 관계의 모든 이슈를 이미 다 점령했습니다. 다른 교류 협력, 대화와 협력, 또 어떤 공동의 어떤 평화와 번영 이런 논리를 지금의 군사 이슈, 안보 논리가 다 잠식을 하고 점령을 해버리는 형태로 남북 관계가 가버리니까 이것은 정치의 실패를 아예 전제로 한 그 남북 관계 접근이 되고 만 거죠. 제가 단순한 질문인데요. 이 사드의 대전제가 되는 것이 북한이 이제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을 갖다 남쪽으로 쏘아보낼 우려에 대한 대응 아닙니까? 네. 그러면 북한이 그런 짓을 핵을 앞세운 공격을 할 이유가 있느냐, 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일 정도 다 죽게 됐다.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먼저 선제 공격으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가 그렇게 나와서 우리한테 괴밀적 피해를 줄 수 있어요. 한 30만에서 100만 정도가 사망하게 되는 참극을 갖다가 야기시킬 수도 있는데. 지들은 다 죽죠. 근데 그 순간 그쪽은 다 죽잖아요. 파멸이죠. 이거 파멸이잖아. 그러면 그런 짓을 할 경우라는 것은 어차피 죽게 됐을 때 외에는 안 할 거라고. 예. 그리고 어차피 죽게 됐을 경우란 건 뭐냐면 자기들이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공격받게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결국 이쪽에서 공격할 때 그 공격에 대비해서 저쪽에서 치고 나오는 걸 또 막는 정도의 용도가 사드라는 거죠. 네. 그 저는 사드가 단순히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의 어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의 방어용으로 배치되는 것일 수 있다는 거. 그거 말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는 거고. 그럼 우리가 공격할 거냐? 그럼 공격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예. 북한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먼저 쳐들어가지고 쟤들 다 날려보내는 것도 방법인데 그 길을 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평화적으로 얘기 잘해가 좀 잘 풀어라. 예. 있는 핵무기 다 없애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합의해 나라는 게 저 보면 대통령에 대한 요구고 지금 정당들에 대한 요구 아닌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드는 국민이 요구하는 무기가 아니지 않느냐. 네. 국민이 요구하는 해법에 포함되지 않는 무기 체제가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국민 여론조사는 약 60%가 사드 배치에 찬성으로는 나왔어요. 네. 아니 예. 근데 저는 뭐 그거야. 예. 아니 무기 하나 더 있으면 좋으냐. 그 물어보면 다 그쪽으로 사실은 기울게 돼 그렇게 있죠. 물어보면 그 답변 나올 수밖에. 내가 별로 멍청한 질문 한 거 아니네. 예. 그죠? 아까 멍청한 질문이라고 그랬는데. 그 멍청한 그 멍청한 질문이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논의를 하는 거죠, 사실. 아니, 뭐 멍청한 질문이라고? 예. 사실이라고. 아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질문이 아니, 그러니까 하는 많은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 생각이 멍청한 똑똑한 생각은 생각이라고. 아니다라는 거죠. 예. 아니, 나도 똑똑한 생각이라고 주장하지는 50% 않았어. 넘으면 안 멍청한 겁니까? 국민의 생각, 그렇죠. 예, 국민의 생각을 멍청하다 하면 안 되고. 그 정치하는 사람은 멍청하다 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처럼 선거에 안 나가는 사람들은 멍청할 때는 멍청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런데 이런 식의 어떤 그 매일 북한의 핵무기는 자고 일어나면 증강돼 있는데 사실 공포에 질린 대중처럼 통치하기 좋은 대상도 없습니다. 말 잘 들어요.
바른 말 안 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아니 네, 군사복합체 벙커 입장에서는 쏘니까. 북한이 무기를 조금씩 개발해 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예, 얼마나 지금 정치가 얼마나 좋아. 좋습니까? 효자지 효자 완전히 북한이. 잠깐 제 얘기를 좀 정리하자면은 일단은 두 가지 견해가 있죠. 사드가 배치되면 북핵 위협이 크게 낮아져서 우리가 가장 큰 혜택을 본다. 이런 이제 견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거 뭐 글로벌 호구 프로젝트다. 사드는 북핵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보다도 중국 연안이나 러시아 극동함대에서 일본으로 쏘는 중거리 미사일을 막는 용도다. 근데 그 돈을 왜 우리가 내느냐, 그 비용을. 이런 얘기가 있고. 사실 반응도 중국, 러시아에서 굉장히 오히려 북한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거는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관리하는 의제예요. 네. 주석이. 그래요? 그럼요. 이거는 저 밑에 군사 전문가들 말은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거기서는 이미 정치 문제가 돼 있는 거네. 중국에서는. 아니, 정상회담 의제로 삼아버리지 않습니다. 작년 7월에 박근혜 시진핑 정상회담 때 아예 그냥 까놓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이미. 직접 시진핑 얘기를 했어요. 반대한다고. 그리고 국가주석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용납 못하겠다는 걸로 이미 의견 통일을 다 직접 주도했고 각 부처에 이미 다 이것에 관한 임무를 맡겨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8년 만에 중국의 장찬희양 국방부장이 한국에 왔습니다. 올해 2월입니다. 네, 얼마 전에. 사드 때문에 온 거예요. 왜 왔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한민구 국방장관한테 직접 똑같이 얘기합니다. 중국의 우려를 이제 존중해달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외교부 부장조리가 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외교부 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건 중국의 이제는 의견이 아니라 국가 정책이에요. 좀 이례적인 외교적으로 보면 좀 이례적인 일이죠. 지금까지 중국이 한미동맹 반대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뭐 한미동맹에 대해 가지고 이건 뭐 중국 대중국 용이니까 안 된다 이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이거 한 건이에요. 이거 한 건이고 여기에 지금 그 중국이 달라들고 있는 저 분위기는 여차해서 일이 잘못 풀리면은 중국이란 국가의 속성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거는 보복까지 염두에 둔 거거든요. 보복이라면 어떤 보복을? 그건 알 수 없어요. 경제 보복이겠죠, 주로. 경제도 있고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편을 들어주는 애정을 철회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한국엔 타격이 됩니다. 외교적인 수단도 있고. 외교적인 수단도 있고. 그건 강대국의 옵션은 선택지는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지금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교역 규모라든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 창출액이라든가, 또 인적 교류의 범위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제 미국보다 중국과의 관계가 더 지금 비중이 훨씬 크잖아요, 우리나라가. 미국, 이미. 일본 다 합쳐도 중국밖에 중국보다 예. 못하죠. 이제 그런 상황으로 돼 있고 지난번에 이제 한참 된 일이지만 마늘 분쟁이라든가 이런 소소한 사건에서도 예. 중국 쪽에서 이제 무역 제한 조처를 가볍게 액션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한국 정부가 다 사실상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때 그렇습니다. 마늘도 그랬고 네. 그게 원래 한국 정부의 정책이 타당한 거였냐 아니었느냐 논란이 있지만 네.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네. 어쨌든 한국 정부가 한 액션에 대해서 저쪽의 리액션이 가볍게 왔을 때 우리가 감당이 안 돼서 네. 이제 그걸 철회하는 일들이 한 2번 있었는데 네. 만약 중국이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한국에 대해서 일종의 경제 제재 네. 이걸 한다면 꽤나 심각한 상황이 자, 생기지 우선요, 않을까요? 이런 토론이 제가 알기로 모든 언론 방송에서 다 했던 건데, 저는 우선 박근혜 정부가 정말 사드 배치를 용인할 것이냐, 첫째. 둘째, 용인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냐, 이건데, 대부분 두 번째 문제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우선 전 단계에서. 용인할 거냐? 박근혜 정부 사드 배치 못 합니다. 아, 예. 아니, 안 해요. 자기 지지율 관리에도 버거운 정권이에요. 그리고 무슨 통 큰 결단, 아무리 안보 문제라 그러지만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 이 논의는 좀 엉뚱합니다. 제가 이 사드에 관한 논쟁을 다 이렇게 둘러봐도 아니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결심 못하는데 저 주한미군 사령관이 떠들었다고 이 난리치는 비정상성을 한번 보자 이거죠. 한미연합사령관입니다. 대통령 부하예요. 그러니까 연합사령관이죠. 미국 대통령 부하도 되고 한국 대통령 부하도. 그런데 국군 통수권자 입장을 저렇게 곤란하는 부하가 자기네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 와서 새빵살이 하는 주제에 자기 맘대로 떠들어? 이러면 옛날 노무현 대통령 시절 같았으면 미국에 대사 보내가지고 저 사령관 바꿔달라 그랬어요. 아, 그래요? 실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비비벨 사령관 시절에. 예. 예.
그때 그 비비벨 사령관이 퇴임 후에 한국에서 마치고 와서 군생활 30년 중에 이런 경우 처음이었다. 이런 수모 처음 당했다. 그렇게 수모 주는 겁니다. 그래야 아래 위가 유지되지. 아니 어떻게 남의 나라 와 있는 사성 장군이 이거 뭐 지휘관이 누군데? 아래 위가 없어요. 아래 위가. 이게 우리 사회 비정상성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결심 못합니다. 아니 박근혜 정부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정부까지도 사실 결심 못해요. 예. 지정학을 고려해야죠. 근데 지금 뭐 언론을 보잖아요. 그럼 슬슬 무슨 기정사실화하는 이런 보도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중국을 설득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선 배치 후 설득이다. 실제로 그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저 KBS인가요? 거기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처음에는 뭐냐면 일단은 3노죠. 그러니까 요청도 협의도 결론도 없다. 하지만 미국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NSC의 종합적 판단을 내린 다음에 그다음에 중국 설득을 하겠다. 이런 로드맵을 제시했단 말이죠. 네. 이런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번에 그 외교부 부장조리가 왔을 때 뭐 나경원 의원한테 미인입니다 해서 성추행 논란이 생긴 그 자리에서 그 신문 편집을 무슨 성추행범 같이 편집을 했습니다. 실제로 씩씩 웃는 그 사진 밑에 뭐 성추행성 논란 이래가지고 참 중국을 아주 제대로 우리가 모욕을 준 건 맞아요. 그 무렵에 갑자기 국방부를 시켜가지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우리 결정에 외국이 제3국이 간섭하는 건 용납 못하겠다.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톤은 뭐냐면은 한국의 안보 문제를 이제 미중의 흥정불로 되는 그 자체의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저는 이거 사드 배치를 암시한 거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검토하겠다. 그러면 지금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공부해 이러면 기분 좋습니까? 아무리 옳은 방향이라도 3노가 옳은 방향이에요. 옳은 방향인데 이걸 가지고 감 나와라 배 나와라 사실은 중국에서 얘기하는 것도 우리로서는 옳은 얘기라 하더라도 그렇죠. 사실은 기분 좀 나쁜 일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중국 입장은 이건데 이러는데 우리가 그 얘기도 사실은 모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게. 그렇죠. 법 겉으로 안 드러나게 외교 전문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더군다나 AIIB 가입 문제도 있는데 사실 그때만큼은 사드 얘기가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 쪽에서 오른쪽 뺨 맞고 중국에서 왼쪽 뺨 맞고 이러다가 이 정치 권력의 위신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런 정도 얘기라고 하는 것은 사방에서 양쪽에서 동서로 조여오는 압박을 좀 풀고 싶다는 정도로 이해를 해야지. 이게 사드 배치의 지금 첫 수순이라고 보게 되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그럴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이 만일에 정말로 그럴 배짱이나 통큰 결단을 할 용기가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못할 거다. 해보라고. 못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못할 거죠? 거다. 그 제가 여러 차례 이 얘기는 해요. 그리고 올해 이제 4월에 존 케리 국무장관하고 애슐린 카터 국방장관이 한국에 옵니다. 호흡이 거칠게 아주 헐레벌떡 와요. 지금 한국 보십시오. 동맹국이 미국하고는 동맹국이라 그러고 딴짓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은행에 가입을 하질 않나. 일본하고는 또 사이가 왜 이렇고 전부 미국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쫓아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럼 한국이 어떻게 보면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다급하니 쫓아오는구나. 우리 몸값이 원래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쫓아오는구나. 네. 그리고 이 사드 배치는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은 한국 정부만 동의하면은 올 수 있고 한국 정부가 반대하면 아예 못 오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거 다 그러니까 더 중요하게는 그 중국하고 곳곳에서 어떤 경우에는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과 미국이 손잡아야 될 때도 있고 다양한 사안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이 한 건으로 중국하고 크게 한번 붙어볼 거냐 그런 전략적 의미가 있느냐라는 게 또 미국의 판단에 깔리는 거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잠깐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게 만일에 중국이 설득을 당한다면 그 설득을 하는 당사자는 누가 될까요? 한국입니까? 미국입니까? 아니 중국이 누구 말 듣고 설득이 되냐고요. 그러면 작년 5월에 이거 설명하러 가서 살다시피 했어요. 미국의 차관보가. 그리고 그 장관급 만나고 뭐 하고 했는데 야 설득이 안 되던데? 이게 작년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나서가지고 우리 무기도 아닌 미국 무기를 갖고 중국에 설득한다? 내 무기도 아닌데 내 자산도 아니고
그러면 중국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드 레이더는 어떻게 돼? 사드 확률은 어떻게 돼? 중국 연안 도시에 대한 전략적인 중심은 어디에 있어? 이래 물으면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설득을 하고 싶어? 미국에 물어보고 얘기할게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니 가고 미국 오라 그래. 이렇게 되겠지.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AIIB에 이제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일단은 중국 간다 하나 주고, 그리고 너 하나 먹었으니까 요거 좀 봐줘. 우리 사이드 가입할게. 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잖아요. 그건 참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굉장히 높이 평가해 주신 지금 평가거든요.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높이 평가할 건 해야 돼요. 그런데 자, 지금 동북아 정세, 한중일의 정세의 본질을 한번 잘 보시면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미국의 협박 전략과 중국의 매수 전략. 이 두 가지의 상이한 어떤 전략이 한국의 압박으로 다가오는 거죠. 미국의 비교 우위는 군사력에 있고 지금 중국의 비교 우위는 경제에 있습니다.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일부러 짜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북한 핵이라는 위협이 가중됐다는 걸 매일 언론에 터뜨림으로써 한국에 대한 어떤 협박 전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드에 대한 한국이 고분고분한 태도, 한미일 군사 협력에 대한 한국의 협력적 태도를 원합니다. 이건 협박 전략이에요. 반면에 중국은 이것이 싫지만 바로 군사적인 면에서 미국하고 대적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전략상 안 맞고 또 중국의 어떤 한계가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대단히 좋은 카드, 경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개발은행이라는 걸 가지고 흔드니까 2년 만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말 놀라운 업적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중국의 매수 전략과 미국의 협박 전략을 잘만 이용하면은 미국의 안보 지원과 중국의 돈을 우리는 다 활용할 수 있고, 잘 못 활용하면은 둘 다 놓칠 수 있고, 두 번 다 귀싸대기 맞고 둘 다 놓칠 수 있고, 이렇게 됐는데 일단 지금 국면은 중국의 판정승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AIB는 내일 가입 선언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중국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드라는 거는 어떤 추상적인 시나리오고 여기 은행은 구체적인 현금이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인 이익이 추상적 이익을 이긴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써 한반도에서 이게 절충이 돼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이 방향 자체는 난 뭐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대통령을 하더라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몸값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는 성공한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의 불안한 한 구석이 있습니다. 이 국면을 관리하는데 지금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전략적 모호성은 원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시간을 벌어야 되는 약소국이 취하는 정책을 주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돼 있고, 이 반대되는 개념은 지속적이고 명료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걸 컨시스트 팔리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략적 모호성으로 이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미안하지만 국내 정치가 특히 여당이 이걸 들들들 볶으면서 아주 흔들어댑니다. 네. 입장 명확히 해라. 아주 명확히 해라. 이렇게 흔들어댑니다. 그러면 이 전략적 모호성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론이 아니라 상황을 악화시키는 기제로 돌변할 수 있어요. 중국은 아니 여태 북한 핵 문제에 한국 입장 편들어줬다. 지난 4년간 우리 니들 많이 도와줬는데 알고 보니 미국하고 다른 짓 하고 있구나. 우리를 적성국으로 만들려고. 여기에서 일단 재난. 두 번째 미국은 아니 아시아개발은행 가입하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마치 미국의 MD를 신뢰 안 하는 듯한 태도를 동맹국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냐. 사실은 상처를 입어요. 지금 이런 토론도 미국 대사관이 전 듣고 있다고 보는 게 이 사드에 대한 신뢰성, 효용성 문제를 얘기하는데 미국이 제일 상처받고 있습니다. 쏟아본 돈이 얼만데 이런 것들 사실 상처를 받고 이게 레이건 대통령 때 스타워즈 했던 그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30년간. 예. 그러니까 사드 도입하자고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드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는 그렇지. 네, 그런 상황인 거죠. 심지어 미국 합창 마틴 템프씨가 한국에 사드 얘기하러 오다가 중간에 말을 걷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또 효수님 이선이 사드가 사스가 됐어. 사스. 그러니까 지금 이 옛날 대중화, 서중화 그런 거 생각나요.
중국에서는 성리학이 맛이 다 갔는데 이미 끝났는데 양명학이 다 정복해갖고 이제 이 학문 조류가 다 이미 바뀌었는데 그 몇백 년 뒤에 조선에서는 여전히 성리학이에요. 그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대주의 하는 거를 소중하라고 우기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주류 보수 세력의 뿌리 깊은 문화적 전통이 오버하는 거야. 이 종주국에 대해서. 오버하는 사대주의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중국에서 중국 황제 사실이 오면 평소에 임금님한테 우리 조선의 임금님한테 로비해갖고 잘 안 되던 민원 이런 걸 확 싸들고 전부 중국 사신한테 가서 엎드려가지고 선물 바치고 줄 서고 이력서 넣고 이래가지고 문제 해결한 적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종편이라든가 조중동 이런 데서 사드 문제 가지고 떠든 걸 보면 이게 무슨 자기들은 박근혜 대통령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고 지금 완전 대통령하고 정부를 그냥 공경에 몰아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삽질을 해도 왜 삽질을 하는지는 알고 삽질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좋은 건 줄 알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게 삽질인 줄도 모르고 다만 이런 거지. 우리는 사드 찬성에 너희 반대하지. 그래서 그렇지. 그럼 종북이고 안보에 대해서 관심 없는 세력이고 국내 정치의 얕은 시각으로만 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큰 질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는 거죠. 청와대에서 좀 관리 좀 잘해야 되겠네. 여당하고 종편을. 아니, 그래,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사실은 3월 25일 날 미 상원 세출하원위원회라고 있어요. 여기에 미국의 국방부에서 내부 보고서 하나를 제출했는데, 사드가 아직은 성숙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사드에 대해 가지고 이건 진화하는 단계, 진보하는 단계지 성숙 단계가 아니라고 본 것이 한국으로 건너오면 이건 완성된 무기 체계로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KBS인가? 그 보도가 일주일 전에 오늘 났네. 뭐라 그랬냐면 미 국방장관실 소속 마이클 길모 미사일 운용 시험 평가국장이 상원 군사위원회 전략분과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100% 물론 요격은 했는데 사드가 극한 온도와 충격, 습기 등을 견디는 자연환경 실험에서도 결함을 보였다. 사드가 적절하게 운영되려면 이런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 날씨 좋을 때만, 날씨 좋을 때만.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번 요격 시험을 했는데 그 중에 4번은 날씨가 나쁘다고 취소했습니다. 그러면은 안개 끼고 구름 끼면 그러면은 북한은 앞으로 비 오는 날만 전쟁하시면 된다. 근데 얘기는. 그러니까 사실 그 무기 체계상으로도 준비가 안 된 것이고 그러니까 오바네.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면 설치해도 되는 거예요? 중국이 걱정 안 해도 아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당지도부하고 이 종편 이런 데는 진짜 오바네 보니까. 오바도 보통 오바가 아니지. 아니 저래다가 그러면 저는 야당이 그냥 배치하세요. 이래도 돼요. 극단적으로는. 저기 뭡니까 유승민 의원 대구까지 간다며. 대구에다 하나 놓고 또 김무성 의원 뭡니까 부산에다 하나 놓고. 부산 남구. 이번에 해운대 기장갑으로 갔나? 어디죠? 김무성 의원이? 영도. 영도에다 하나 놓으면 되고. 영도 딸이 옆에 놓고. 부산 안 됩니다. 그러면은 보십시오. 이게 사드가요. 부지가 엄청 넓어야 됩니다. 가로 세로 2km 잘 정리된 부지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고출력 강한 출력의 전자파가 레이더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 비행 관제부터 핸드폰 통화까지 다 규제 들어갑니다. 컴퓨터까지 다 이게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자연 환경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시 규제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항에 갖다 놔야 되는데 부산하고 대구에 공항 주변에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승민 의원이 국방위 활동을 오래 한 이유는 그 공항 교회 이전시키려고 지금까지 국방위 간 거거든요. K2 공항이 있어요. 요거 물 건너갑니다. 그분이 입법하신 군용 비행장 교회 이전 특별법 그거 휴지 조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국자들이야. 자기 지역구 갖다 놓겠다는데 아니 서해도 서해 갔다 오면 이러다가 김무성 대표는 이러다가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 인공산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사드 놓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지역구로 가져가십시오. 아니 결론 나왔네. 결론 나왔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별로 이렇게 실체도 없는 거네. 그러니까 깊게 말하면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마디 뚝 던진 거를. 그러니까 태산명동의 쌓일필이야. 그걸 갖다 이제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들이
확 터트린 거고, 그걸 갖다 종편에서 이제 이걸 약간 종북몰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안보 상업주의로 사드 반대하면 하면서 정북이야, 이거. 이 셋이서 그냥 이렇게 막 그 뭡니까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눈덩이처럼 키운 건데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얘기네요. 아니면 말고. 야, 우리가 진짜 그래서 유령 논쟁. 진짜 우리가 청와대 편 들어주고 있어, 오늘. 아니, 맞아요. 청와대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저는 실제로 청와대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요즘 야당은 왜 MD에 관한 문제 제기 안 하냐. 마치, 저기, 콜레가 어떻게 알아? 야당이 그리고 야당입니까? 저기가? 저기, 외교안보 통일이 가보면은, 야, 우리 오늘 백 PD 이거 파일 하나 청와대에 꼭 보내도록 해야 되겠어. 우리 정치 카페가 얼마나 공정하게 국익을 기준으로 이 청와대 지원 평가를 사격이지. 청와대를 지원 사격을 지금 청와대를 지원 사격한 거야. 사실 청와대는 예스든 노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 네. 그렇지. 하면 할수록 사실 안 좋은 거잖아. 우리가 대신 말해준 우리가 거야. 대신 말해준 거예요. 말해주는 거죠. 이래도 되나, 우리? 괜찮아요. 나 감동 먹었어. 정의당에서 괜찮을래나? 당리당략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당리당략을 그냥 떠나가지고. 청와대 가서 공개 방송 한번. 지금 우리 국가 입장, 국가적인 견지에서 우리가 지금 이걸 했거든? 근데 우리 정부 평당원들인데 지금 당성이 약하다고 혹시 당에서 뭐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일단 우리 정의당이 또 애국심이 있는 당이라서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 저기 참 나오셔가지고 정리를 싹 잘해주셨네. 아이고, 깔끔하게 정리가 됐네. 나도 괜히 걱정했잖아. 아니, 뭔 얘기인가 했네. 마음이 놓인다. 근데 이러니까 영업에 지장 생기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오늘 요즘 막 몸값 올라가 좋다고 막 하셨잖아요. 여기저기서 불러가지고. 요런 현실 얘기는 다 빼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만 방송에 나가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끼리 논쟁하시고 우리 현실만 얘기하자 이겁니다. 우리 김종대 편집장님 최근에 책 내신 거 없어요? 자주 내시잖아. 제일 최근 책이 뭐예요? 진짜 안 보라고. 진짜 안 보고 뒤로는 아직 안 나왔어요? 예, 그게 작년 하반기에.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진짜 안 보가 최근작이었는데. 아니야, 그땐 서해 전쟁이라고요. 서해 전쟁이었다. 예, 국방책 치곤 많이 팔렸어요. 그래요? 네. 제 책도 소개해 주시고 그래요. 맞아요. 제일 근자의 책은 진짜 안 보. 진짜 안 보. 그 팟캐스트 제목하고 똑같이 냈구나. 그렇죠. 요새는 팟북이 대세래요. 우리 그 출판평론가께서 유명한 분이 어저께 낸 칼럼에 팟캐스트를 북으로 책으로 만들어내는 게 앞으로 대세로 자리 잡을 거라고 탁 예언을 하셨더라고. 그런 좋은 정보를 주시네요. 예. 실은 그게 노유진의 정치 카페 책 나온 거 보고 말씀하신 건데 옛날에 이제 블로그에서 블룩이라 그랬대요. 블로그북. 그런데 이제 그 시대가 지나고 이제 그 팟캐스트 팟북이라는 것이 떠오르고 있다. 사실 제가 낸 책도 팟북이거든요. 팟북의 상당히 선구적인 작품이 이제 진짜 안 보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한 말씀만 딱 드릴게요. 네. 만약에 정말로 동북아정세가 갈 때까지 가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전격적으로 단행되고 북한의 미사일 재진입 시험까지 이제 성공을 하면서 만약에 어떤 정세가 정말 어목해진다면 지금 얘기했던 것은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요. 예, 그때는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에선 우리 정부가 이거 배치를 앞당길 이유가 없다는 거는 이건 분명한데 근데 어느 날 안보 상황이 이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관리하기에 관리 불가능한 영역으로 어느 날 이 한반도 상황이 갔을 때 그때는 이거 저항 못 합니다. 그렇죠. 예, 그 상황까지 안 가도록 하면서 관리해야 됩니다. 이거 아마 지금 청와대도 난 그렇게 바랄 거라고 봐요. 정치가 완전 실패하면 그렇게 할 완전 수도 있죠. 실패하면 그러니까 그 여지는 남겨놓고 우리가 아닌 건 아니라 그래야지 그것까지 그냥 뭐 다 고려하지 않을 언제 수는 어디서나 타당한 분석이란 있을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정도 영향은 있을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의중에만 달려있다고 봐서는 안 되고 그 북한과 대화를 하고 다른 어떤 길로 유도할 수 있는 그 어떤 비전과 능력이 있어야죠. 그걸 안 하고서 쟤들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간다면 저는 사드를 들여오기 전에 본인이 먼저 물러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그거 청와대 부지에다가 사드 들여놔. 기회를 줘야지. 청와대 부지에다가 사드 들여놓으면 되겠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